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카나마님이 이런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날씨를 보니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JB는 가을 맞이로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요. 뭐 또 계속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죠. 네. 네, 뭐 준비랑 계획 이런 거는 없으시답니다. 그냥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사는 게 편합니다. 요리조리 우당탕님, 오늘부터 3박 4일간 춘천, 원주, 영월, 정선, 태백, 삼척, 동해, 강릉, 양양, 고성 코스로 출장 갑니다. 3박 4일에 그게 가능해요? 와, 이 정도면 강원도를 그냥 다 훑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출장일까요? 이건 여행인가요? 출장인가요? 그러니까요. 부럽다. 여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빡세고, 그죠? 출장이라고 한다면 업무인데, 근데 지금 지명이 지금 도대체 몇 개요? 한 곳 들러서 몇 시간이나 일할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건가? 무슨 업무인지 10곳이거든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게. 하루에 3곳은 들러야 된다는 얘기죠. 춘천부터 고성까지 3박 4일 동안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혹시 이런 건가? 한국도로공사 직원이세요. 그래가지고 도로가 잘 깔려있나 뭐 이런 걸 보시는 건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네. 아무튼 궁금하네요. 저 직업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나라사랑님이 저 정도면 국토대장정 아닌가요? 그러니까. 라고 올려주셨는데 아무튼 조심히 출장 잘 다녀오시고요. 출장길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물프레님은 남편이 자전거 타다가 굴러서 쇄골뼈가 부러졌습니다. 어허. 그 와중에도 응급실 안 갔고 집에 와서 일반 병원 갔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허. 아니 또 어떻게 또 자전거 타시다가 쇄골이 또 나갔나? 넘어지셨으니까. 아이고 많이 아프셨을 텐데 또. 그러니까 얼른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아침 인사 전해드리고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경찰청 물리력 사용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전 2년간 월 평균 573건이었던 경찰의 물리력 행사 건수가 취임 이후 지난 6월까지 월 평균 1,110건으로 2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 늘어났어요? 여기서 경찰이 이야기하는 물리력 행사라는 게 뭐 수갑을 채우거나 테이저건을 쏘는 뭐 이런 것들을 뭐 더 나가서 뭐 권총 사용도 물론 포함은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워낙 일부이니까 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이 전체 증가세에서 또 이 권역별로 보면은 서울 경찰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하는데요. 전체 광역 단위 경찰청 가운데 서울 경찰청이 차지하는 비율이 27.4%에서 31.1%로 증가를 했고요. 서울 중에서 용산경찰서의 증가 건수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서울경찰청 내 빈도 점유율 5.5%였다가 11.7%로 6등에서 2등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충 짐작을 하시겠지요. 용산서 이야기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력범죄나 폭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리력 행사가 불가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강력범죄나 폭력범죄가 늘어났는가 이걸 봤더니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줄었다고요? 강력범죄는 2022년 2만 4천여 건에서 2023년 2만 5천 건 가까이, 아니 2만 4천 건 거의 비슷하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줄긴 줄었는데 24,954건에서 24,939건으로 약간 줄었고요. 폭력범죄는 24만 5,286건에서 23만 4,561건으로 역시 감소를 했습니다. 전체 범죄 건수로 보더라도 2019년에 161만 건에서 2023년에 152만 건으로 줄었습니다. 전체 범죄도 줄고 강력 폭력 범죄도 줄었는데 물리력 행사는 늘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살펴야 되는데, 네. 2022년 2월에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이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감면해 주는 내용이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2022년 8월에 취임한 윤희근 경찰청장이 과감한 물리력 행사를 독려를 했고요. 그 결과 이런 수치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사회 질서 유지, 공공 안녕 이런 거를 위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용산서만 유독 늘어났던 이유가 뭘까? 또 이런 것들을 특화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역시 대통령실 경호 차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물리력 행사까지 갔던 부분들을 어떻게 볼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회질서 유지해야죠. 근데 범죄 건수는 줄어드는데 왜 물리력은 그렇게 늘어나느냐라는 겁니다. 2배 가까이.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 뉴스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분의 이름을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전 경호처장, 김용현 전 경호처장 이름을 지금 떠올리면서 올려주고 계신데 이분이 어제 국방장관 후보자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섰죠?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뉴스와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그 대통령실 이전의 적절성과 이전 비용 문제를 계속 추궁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김용현 후보자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청와대 이전한 때 이전 비용 496억 이거 누가 승인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러면 승인을 안 해줬어야죠. 그럼 이사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로잉? 승인을 해줘서 이사를 했다? 이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문재인 정부가 이전 비용을 승인 안 해줬으면 정말로 이사를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궁금하네요. 시간차만 발생했을 뿐 이사는 반드시 기필코 했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1호로 국민 앞에 서서 직접 브리핑을 했던 사안이 바로 이 이전 문제였었습니다. 그렇게 제1호로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 설령 문재인 정부가 그때 이 비용 지출 승인 안 해줬다고 해서 그럼 포기했을까요? 한번 되물어 봅시다. 또 하나, 그때 문재인 정부가 승인을 안 해줬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시점에서. 목리 부린다는 얘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물러날 정부가 새로 들어설 정부에게 대든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이제 와서 문재인 탓을 하는 겁니까? 지금 도대체 지금이 그 정부 출범한 지 얼마가 지났는데? 자, 이 정도만 합시다. 네, 이태백 님이 이게 말인가요? 막걸리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또 마스터초이 님은 아까 첫 번째 전해주신 뉴스와 더불어서 이런 얘기를 올려주셨어요. 이 뉴스 듣다 보니까 야당 대표가 아무 근거 없이 계엄령이란 말을 꺼냈을까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는데 어제 김용현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 단어가 꽤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계엄이란 단어가요. 네. 그건 이후 인터뷰에서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합시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어제 국회 예산결산위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출석한 한덕수 총리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국적은 당연히 우리 한국의 국적이죠. 그거를 일본의 국적이라고 네. 설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에 야당 의원이 모렴치한 친일 뉴라이트 인사를 책임 총리라면 마땅히 해임 건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덕수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너무나 편파적으로 모든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편파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저도 그게 궁금한데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제가 내린 해석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타당한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일본 국적 발언만 문제 삼느냐? 그건 일면을 너무 크게 부각시키는 편파적인 시각이다. 아니, 그 공직자의 다른 면도 있지 않느냐? 왜 그 점만 보느냐?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적에 대한 인식의 문제는 헌법 전문 내용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와 긴밀히 결부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헌법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적 문제에 필적할 저울에 올렸을 때 같은 무게를 갖고 있는 다른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게 있어야만 편파적이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거든요. 헌법적 가치 이상을 뛰어넘는 게 뭐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덕수 총리는 그게 미몽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영대 민주당 의원과의 설정 과정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던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그 직책을 맡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몽에서 깨어나시고 네, 이 뒤에 사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꾸만 색깔칠하지 마세요. 국정의 원칙을 자유민주주의와 지성의 기초를 두고 국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을 자꾸 분열하지 마세요. 오늘 의원님들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선언하셨잖아요. 자꾸 갈라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아니 국정의 원칙을 헌법에 기초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도 헌법에 어떤 그 규정되어 있는 그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럼 헌법적 가치를 준수하느냐 마느냐는 당연히 기본이 되는 건데 국적이 어디냐의 문제가 바로 헌법적 가치잖아요. 근데 왜 다른 얘기가 나옵니까? 네? 이거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다른 목소리입니까? 뭡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네,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님이 총리님 편파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으니 문제 아닌가요? 라고 물음표 2개 보내주셨어요. 아까 그 편파적이라는 오디오를 듣고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좀 국민들과의 생각 차이가 조금 느껴지는 어제의 대문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지난달 3일 딱 한 달 전이네요. 저녁 8시 40분쯤에 2살배기 아이가 열이 나고 경련 증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119에 부모가 전화를 했고요. 119가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병원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모두 11곳의 병원으로부터 의료진이 없다며 진료를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겨우 12번째 연락한 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때는 119에 신고한 지 1시간이나 지난 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2살배기 아이 뇌 손상을 입어서 한 달째 의식 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사연들 요즘 뉴스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 기자회견 과정에서도 이제 그 이야기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뒤에 또 추석 연휴에 응급실 대란 벌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뒤따랐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어제 응급실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면서 입증 수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전국 응급실 409곳 가운데 3곳을 제외한 406곳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8월 30일 기준으로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전인 2월 첫째 주 6,069개 대비 2.5% 정도밖에 안 줄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부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정상 운영하는 응급실이 몇 개이고 병상 수가 몇 개인지는 사실 중요한 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응급실이 문을 닫았다라는 게 아니라 문을 열었는데도 안 받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이 운영되고 있네 안 되고 있네는 둘째 문제라는 겁니다. 문은 열었지만 의사가 없으니 환자를 받을 수 없다. 이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뭐 응급실 운영되는 곳이 몇 곳이고 병상 수가 몇 개가 여기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 숫자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게 중요한 거겠죠.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전체 의사가 평시 대비 73.4% 수준이라고 정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 발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추석 연휴에 대비해서 군의관, 공보의 파견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그다음에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서 인력 부족 문제를 보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인력 부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정상 진료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이건 뭐 더 이상 굳이 뭐 그러니까
토를 달아서 설명을 하고 말고 할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정상진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원활하게 네. 가동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죠. 이러니까 현실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에 상당한 간극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꼼꼼하게 좀 다시 살피고 좀 정책을 좀 다시 한번 되살펴보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정부가 지금 JB가 언급하신 대로 응급실 근무 의사 수가 평상시 대비 73.4%다. 그래서 군의관과 공보위를 투입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투입할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응급 전문의는 몇 명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을 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네. 군의관 공보위를 투입하는 것은 추석 연휴에 대비한 거잖아요. 그럼 계속 응급실에 지금 계속 1년 40달 투입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군의관 공보위 돌아간 다음에는요. 그다음에 군의관 공보위이 자리를 비워서 그럼 그 지역이나 그 부대에서 부상자나 부상병이 발생하면요. 그 문제는요.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원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건 3살 배기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가. 지정란님이 지금 의료 상황을 보면 벽을 맞이하는 기분입니다라고 올려주셨고 보엔스님은 정말 답답합니다라고 올려주셨고 최규태님 체감과 현실은 왜 이렇게 갭이 클까요?라고 올려주셨고 스피커님은 고령의 시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을 갔더니 오후 1시에 갔는데 밤 10시에 진료를 받았습니다. 거의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이런 경험담 지금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경미한 부상을 입었는데 응급실을 찾아갔다 뭐 이런 것 갖고 저는 예를 들 생각은 없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여기서 어떤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2살 배기 아이 같은 경우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좀 정부가 그리고 대통령께서 현실을 좀 똑바로 직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어제부터 시작한 응급실 1일 브리핑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응급의료 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챙기고 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이던데 이런 뉴스들도 좀 제대로 챙겨서 보고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합니까 님이 요즘 유행어 아프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게 조금 슬픕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 이런 국민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 JB타임즈, 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좀 가벼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니까 또 이제 결혼 시즌이 오지 않겠습니까? 결혼식장에 축의금 키오스크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 당사자가 약 20만 원을 주고 대여를 해서 예식장에 설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하객이겠죠. 이용자가 신랑이나 신부를 선택한 뒤에 현금을 투입하면 식권과 주차권이 자동으로 발급되는 키오스크라고 합니다. 화면에서 하객 정보, 그러니까 신랑 측이냐 신부 측이냐 이거, 그다음에 관계, 친구냐 동료냐 뭐 친척이냐, 그리고 하객의 이름을 입력하면 축의금의 액수, 식권, 주차권 개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키오스크 업체에 따르면 하객별 축의 금액 및 총 금액을 엑셀 데이터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정산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고요. 결혼식이 많은 9월, 10월에는 이미 키오스크 이용 예약이 꽉 찼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난주부터 꽤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인데 딱 듣자마자 와 진짜 별게 다 나온다 이런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좀 평가가 좀 엇갈릴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용자 입장에선 여러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봉투 열어서 금액 세고 장부에 적는 불편함 없애주고요. 그다음에 축의금 가로채기 일이 가끔 발생한다고 뉴스 타지 않습니까? 이런 거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빈 봉투 내고 식권 받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막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축의금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봉투에 돈만 담는 게 아니라 마음도 담는 건데 너무 각박한 거 아니냐. 무슨 돈 징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뭐 굳이 저는 여기에 제 의견은 섞지 않겠고요. 우리 촌철님들의 의견이 어떤지가 궁금하다. 이렇게 전해드릴게요. KT24님, 와 이거 괜찮네요 라고 해주셨고 오늘 하루님도 어우 정산할 필요 없는 거 좋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반면에 권광윤님은 어르신들은 축의금 못 내겠는데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라고 해주셨고 저는 이 뉴스 보면서 지인들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신랑 측이냐 신부 측이냐 선택하고 넣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키오스크를 열었을 때 거기에 현금이 쫙 있는데 엑셀 데이터로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랑 측 얼마 신부 측 얼마 총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비교되면 괜찮은가? 근데 그거는 이제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업체가 따로 이제 그 전달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그걸로 왜냐면 예식 비용 정산하기도 하니까 하여튼 뭐 그런 생각 들었고요. 네. 네 의견은 좀 엇갈리십니다 우리 촌철님들. 아 엇갈리겠죠. 나루빼님이 키오스크면 카드 수수료 떼가는지 궁금하네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아직 카드가 결제가 안 되는 게 많다 그래요. 일단 현금 위주래요. 현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